이제 우리 43쪽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둘을 구분하려고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명칭을 붙일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요량이 준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그리고 이 물건의 가격이 만일 떨어진다면 수요량은 늘어나게 된다. 수요 법칙.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고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동산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의 뭐 나왔다 하면 10번 중에 9번 정도는 그 부동산이 시험에 나와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정말 잘 나와.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아파트 정말 잘 나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명확하니까 시험에 아파트가 잘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머릿속에는 시험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든 뭐든 항상 시험. 따라서 이게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수요량은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이 주는데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드는데 해당 가격이에요. 해당 가격. 아파트. 해당 가격일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 커피 가격이 올라서 커피 수요량이 주는 것, 해당 가격이에요.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주는 것, 빌라 가격이 올라서 빌라 수요량이 주는 것,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서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주는 것, 그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해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해당 가격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 수요량이 바뀌는 한 예를 설명했죠. 소득이 늘어서?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늘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소득이 늘면 아파트 수요량이 늘 수 있잖아. 그러니 제가 여기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늘더라. 수요량이 늘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소득이 늘어서. 또는 소득이 줄어서 수요량이 줄더라. 이럴 수 있죠. 아니면 그걸 좋아하게 됐어. 선호도가 증가한 거지.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한대. 어떤 사람이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박스처럼 그 아파트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난 다음부터 아파트에만 살래. 그러면 편리하니까 아파트가 좋겠다 하면 선호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수요량이 되는 거죠. 제 말 때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이 있어요. 앞으로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해당 가격 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이외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가격 말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얘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 바뀌는 건 수요량의 변화.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 그러면 이제 잠깐 봐봐요.
우리 원인 결과를 얘기해 볼게요. 이쪽이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 이쪽은 결과. 원인을 아까 다른 말로. 예, 그러니까 원인은 뭐라고? 원인 결과를 원인 변수, 결과 변수 했는데 원인을 다른 말로 독립 변수. 독립 변수. 결과를 종속 변수. 원인을 자극 변수. 자극. 그리고 결과를 반응 변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원인 변수, 결과 변수인데 원인 결과 관계에서 원인이 해당 가격 하나면 오로지 해당 가격이면 수요량이 변하고 원인이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면 수요이 변하죠. 그러면 얘는 원인이 많아 적어? 얘는? 에? 하나밖에 없어. 얘는 원인이 많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다음 중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뭘 찾으면 해당 가격 찾으면 되지.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아파트 가격이지. 그게 1번에 있었어요. 18회 시험 문제에 지금 제가 낸 게. 18회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아파트 가격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 수요의 변화란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수요가 바뀌는 것, 수요량이 바뀌는 것, 다 수요량이 바뀌는데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느냐,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바뀌느냐, 그 차이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초 과정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적어 놓는 것. 적어 놓으면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적어 놓으면요, 이거 나중에 서 어디다 적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심한 사람은요, 이거 누가 썼어요, 씨. 내 책에다, 씨.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적지 말고 그냥 봐요. 잘 보고, 보면 또 잊어버리거든. 안 적었으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또 보고. 보는 거 아셨죠? 저는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하지, 오늘 내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나중에 안 잊어버리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이 해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 잘 들어도 잊어버리고 안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했고 다음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면 뭐고? 수요량이 변하고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바뀌면 수요의 변화를 한다. 그러니 결론이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이고 나머지 전부는 수요의 변화이다. 아셨죠?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요의 변화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뭘 찾아라? 해당 가격을 찾아라. 그래서 아까 등장하는 게 아파트라고 그랬죠?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뭘 찾아라? 아파트 가격을 찾아라. 이해 가셨나요?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수요 변화 요인 중에 어떤 예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걸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대체제와 보완제. 대체제와 보완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파트와 대체제 관계, 대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하나의 소비를 줄여도 그 대신 다른 자회사의 소비를 늘리면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두제와 관계를 대체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과일이면 돼. 사과도 괜찮고 배도 괜찮대. 그러면 사과를 줄이는 대신에 배를 늘렸다면 사과와 배가 무슨 제 관계야? 이 사람에게 대체제. 사과도 좋아하고 배도 좋아해. 그런데 사과가 비싸면 배 먹고 배가 비싸면 사과 먹겠대. 그러면 이 두 사람에 있어서는 사과와 배가 대체제 관계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커피 그랬는데 커피의 경우를 참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의사 선생님 말도 듣고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허브차 중에서 뭐 이렇게 좀 뭐 페퍼민트나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허브차의 수를 좀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니거든요. 허브차. 그러면 커피 값이 비싸져서가 아니라 커피를 좀 줄이고 대신 만약에 내가 허브차를 늘리겠다. 그럼 커피와 허브차, 커피와 녹차의 관계는 무슨 제 관계예요? 네, 대체제 관계. 커피를 줄이고 대신 허브차를 늘리는 거예요. 대체제 관계. 다시 콜라와 사이다, 난 탄산음료 다 좋아해. 그러면 콜라가 비싸지면 콜라를 줄이고 사이다를 늘렸다. 대체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들,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거 뭐예요? 사과와 배, 또 커피와 허브차,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 이런 관계를 대체제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나열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 한 거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겠죠.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걸로 예를 들면 아파트와 대체제를 말해봐요. 빌라, 또 아파트하고 빌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리고 간혹 다세대가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아파트와 대체제 관계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제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그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대체제 관계래.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어.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줄고 아파트 수요가 늘죠. 맞습니까? 또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아파트 수요가 줄고 단독주택의 수요가 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제가 써볼게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량이 줄고 그 대신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어나더라. 이런 관계를 뭐라 한다? 대체제 관계라 한다. 단독주택 가격이 비싸서 단독주택의 수요를 줄이는 대신에 아파트의 수요량을 늘리는 거예요.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순서 바꿔서 저쪽에다 아파트를 써도 돼요. 대체제는. 커피와 어떤 분이 묻기를 제가 막 커피와 홍차 만약에 예를 들었다면 커피와 홍차가 대체제야 그러면 커피하고 홍차가 대체제인가요? 홍차하고 커피가 대체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니까. 그거는 마치 남편하고 부인을 부부라고 그러나요? 부인하고 남편을 부부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다니까. 아무거나 기준으로 삼으면 되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이쪽에 두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아파트 수요량이 준다.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는다. 그래도 되죠? 이런 경우를 대체제라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단독주택의 경우를 넣었으나 여기다 오피스텔 혹은 빌라를 넣어도 된다. 제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걱정돼서 또 씁니다. 다시 아파트를 여기다 씁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치자.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을 줄이는 수요법칙이죠. 그 대신 아파트가 비싸졌으니 나는 단독주택의 수요를 늘리겠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아니면 단독주택 자리에 빌라의 수요량을 늘리겠다. 그럼 빌라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아니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를 여기다 쓰겠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체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체제의 의미를 잘 알아두십시오. 대체제란 어느 하나의 경우를 줄이는 대신 다른 것의 수요를 늘려도 만족에는 변함이 없는 관계를 대체제예요. 그런데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보완제는 어떤 관계를 가리키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휘발유는 보완제죠. 자동차가 있는데 휘발유 없으면 못 가잖아. 자동차와 휘발유는 보완제입니다. 커피에 뭔가 넣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와 설탕의 관계는 보완제죠. 그런데 사실 커피에 요새 설탕 안 넣어서 먹죠. 언제부턴가 안 넣어서 먹더라고. 커피에 시럽을 넣어서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에 그래서 시럽이라고 예를 들었거든요. 원래 시럽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실강을 들으시면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시럽이 뭔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커피에 설탕을 안 넣어서 먹고 달짝지근하게 생긴 국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넣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주시려면 좀 보편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60대 초반이면 요새는 젊으신 분이죠. 요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이나 어른 행사하고 그러지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누가 받아줍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진짜 인터넷 다 할 줄 알고. 그래갖고 제가 다시 설탕으로 돌아갔잖아. 그냥 책에다가 설탕 넣기는 좀 그렇고 커피하고 커피 크림의 관계 또는 만년필과 잉크의 관계도 보완제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딱히 부동산에 예를 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굳이 예를 들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함께 같이 수요함으로써 만족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관계가 보완제죠. 아파트, 보완제.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할게요. 요새는 인테리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 딱 입주할 때 돈 있는 사람들 다 인테리어고 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 아파트 분양받았고 입주하는데 있는 거 싹 뜯어 기본적으로 고치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마감 안 한 상태로 분양하는 경우 진짜 많을 거예요. 자원 낭비거든요. 마감 안 한 상태로. 앞으로 점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양하고 인테리어 분야의 사업 분야가 진짜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도 관심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인테리어. 그냥 인테리어 수요량이라 그럴게요. 같이 줄더라. 이런 관계라면 이 둘의 아파트하고 인테리어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보완제 관계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와 뭐의 관계냐면 자동차와 휘발유, 커피와 커피 크림, 또 만년필과 잉크 이런 관계가 보완제이듯이.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대체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완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대체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어요. 나는 아파트 인테리어 안 했는데 왜 보완제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듣는 경우가 많이 나와. 그래서 10번 중에서 문제가 나오면 대체제가 9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대체제, 보완제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분을 기준으로 제가 말하면 우리 인강도 지금 찍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하고 인강이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거리고 집에 학원에 안 가고 그냥 인강으로 듣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강으로 하신 분들은 인강으로 오프라인 하시는 분 하시고 인강 하신 분들은 꼭 그 자리에 정해놓고 그게 내 자리가 학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딱 되면 딱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계획표를 세워야 돼. 그냥 뭐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래서 컴퓨터 틀어놓고 나가고 막 쓰레기 버리고 오고 그러면 그거를 야옹이가 이렇게 보고 있고 길 가다 보면 간혹가다 아는 척하는 고양이들은 다 그런 애들이야. 저한 어느 날인가 보니까 막 고양이가 막 여기 다리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도 나 봤지? 내가 그랬더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이게 강의하다 보면 제가 팔이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인강을 세워놓고 이렇게 상태에서 세워놓고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딴 걸 하셔서 그래. 1시간 동안. 그때 팔이 유독 아프더라고요. 대체제하고 보완제 의미 잘 알아두세요. 하셨죠? 그래서 우리 강의하고 인강의 경우는 여러분은 보완제로 생각하시라. 아셨죠? 잘 의미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했으니까 공급으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공급입니다. 1번은 우리가 수요했어요. 2번은 공급이에요. 공급에 관한 얘기로 건너가려고 해요. 자,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의 개념을 정의하려고요. 그냥 이것도 번호 2 하지 말고 제가 공급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공급의 개념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그렇죠. 시점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점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여러분 일정 기간 또는 시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유량 또는 저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공급 역시 유량으로 분석할 때도 있고 저량으로 분석할 때도 있다. 즉 유량의 공급과 저량의 공급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판매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판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의도된 양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의도된 양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얘도 뭐다? 사전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사전적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공급은 생산력이 뒷받침된 건데 요게 수요에서 구매력보다 좀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토지는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공급의 개념종이 의미를 잘 알아두십시오. 유량, 저량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급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우린 공급 법칙 여기다 의자 집어넣어서 공급의 법칙 그래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공급 법칙이 뭐냐?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고 합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랬죠?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자가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량을 늘리겠죠. 비싸면 많이 팔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였죠. 근데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뭐라? 비례 관계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준다. 가격과 공급량의 그렇죠. 비례 관계. 요걸 공급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래요? 대개 그래요? 대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말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공급 곡선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좌표축이라 그랬어요. 좌표축에서 여기다 뭘 쓰고? 가격을 쓴다 그랬어요. 영어권에서 발달하니까 P 앞으로 심화증 가면 제가 P, Q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수량을 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X축의 수량을 Y축의 가격을 쓴다. 그리고 공급 곡선의 모양은 비례관계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급 곡선은 서플라이 커브이기 때문에 앞으로 S라고 표시하고 공급 곡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상향 곡선. 우상향. 향자만 딱 끝내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반드시 향자 이후에 뭔가 붙이세요. 향자만 딱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우상향 그러버리면 나중에 헷갈린다고. 우리가 제대로 해도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붕괴듯이 공부하면 반드시 헷갈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주 사소한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사소한 습관이 모여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점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향 곡선, 우상향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이다. 이는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 관계를 찍어 볼게요. 가격, 수량 이렇게 대응점입니다. 이때 요 가격을 제가 500원 할게요. 500원. 이때 양을 1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공급 곡선까지의 가로의 길이 무슨 양? 무슨 양? 공급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니까 공급량. 그래서 이건 공급량이라고 해요. 공급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급 곡선까지의 세로의 높이 500원. 요건 뭐예요? 무슨 가격? 공급 가격 그러는 거예요. 공급 가격. 그러니까 아까는 수요 가격, 이번에는 공급 가격. 오늘 가격 3개 외운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공급 가격. 양, 아까는 수요량, 지금은 공급량. 오늘 양 3개 배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공급량.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주는 거 알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느는 관계로 따라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이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하나의 기업이 이렇대. A란 기업이 500원이면 10개를 공급한대. 그런데 B란 기업도 있대요. B란 기업은
500원일 때 15개를 공급한대요. 그러면 시장 전체로는 A란 기업이 10개, B란 기업이 15개, 시장 전체 공급량은 25개죠. 그럴 때 그것은 시장 공급이죠. 그러니까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해가면 시장 공급이 되는 겁니다.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되듯이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하면, 즉 양을 더해가면 시장 공급이 되는 것이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의 의미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제가 이쪽으로 와서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했는데 이번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해서 똑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수요를 잘하면 공급이 쉬워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하려고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책 어디 부분을 보시면 되느냐? 4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47. 내용은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이렇게 대비시켜 드립니다. 자, 여러분 먼저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공급량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입니다. 짝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제 자, 여러분 해당 가격, 어떤 물건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공급량이 는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줄어든다.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공급 법칙. 착착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쪽에 우리 아까 똑같이 할게요. 아파트 얘기를 하자고요. 시험에 나오는 아파트 잘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 그럼 아파트의 공급량이 는다. 맞아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의 공급량도 준다. 이게 공급량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량의 변화.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 해당 가격은 아파트 이렇게. 따라서 해당 가격이 올라갔더니 공급량이 늘더라. 해당 가격이 떨어졌더니 공급량이 줄더라. 공급량의 변화. 이번에는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경우를 볼게요. 여러분, 제가 건축자재 가격 그래 볼게요. 건축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랬게요. 그럼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의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아파트의 공급량은 줄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 기술, 건축 기술의 발달은 아파트를 짓는 기술이요. 건축 기술의 발달은 어떻게 되냐고. 아파트 공급량 증가하겠지. 그래서 제가 건축 기술의 발전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건축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아파트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맞아요?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반대로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량은 늘거나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죠. 요인은.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그런 요인에는 이렇게 해당 가격, 아파트 가격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일 때는 공급량이 변하지만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공급의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해당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이고 공급량의 변화이며 나머지는 수요의 변화이고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 이것도 다음 중 공급 변화의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해당 가격 찾으면 돼요. 아파트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아파트 가격. 오로지 답 찾을 때 시험 문제에 해당 가격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답을 잘 찍어내고 잘 찾아내는 요령들은 점차 연습하면서 착착착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도 아시고요. 제가 다루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꼭 다른 것만 해주십시오. 기초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수업을 들었으니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책에 있는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샅샅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이해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것만 잘 들어두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읽으라고 할 때부터는 그때부터 읽으십시오. 근데 다 읽지 못해요. 1월 달부터도 제가 강의에 다른 것만 읽어주시고 그러면 3월 달 심화 과정쯤 가면 좀 더 꼼꼼하게 읽어가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내용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나중에 이제 다뤄드리면 계산 문제 딱 다뤄드리면 그 계산 문제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반복 연습하시면 계산 문제 자신감도 가지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점수가 상당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나 공부 안 했는데 80원 나오고 그래. 아, 막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아셨죠? 자, 이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할 거냐면 공급곡선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공급곡선 기울기의 의미. 자, 여러분, 공급곡선 뭐에 대해서 하려고 하냐면 기울기, 그것의 의미, 요것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자, 이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봐주세요. 그림이 좌표축을 제가 그리겠어요. 근데 좌표축을 일단 두 개를 그릴 거예요. 두 개를 먼저 그립니다. 두 개를 그리되 여기 뭘 쓴다 그랬죠? 가격. 계속 연습하셔요. 여러분 습관이 자연스럽게 붙을 때까지 좌표축이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울 때까지 말을 반복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과 기관이 달라요.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을 하시고 들으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량, 여기는 가격, 여기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공급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우상향 곡선. 우상향 곡선인데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공급곡선이 어떻게 생겼죠? 혹시라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말로 꼭 해주십시오. 아셨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요곡선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말로 꼭 해주십시오. 자꾸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곡선, 공급곡선 모양들을 알아두십시오. 어떻게 생겼다고요? 공급곡선? 우상향 곡선. 우상향 곡선. 근데 얘는 가파르죠? 얘는 완만하죠? 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이 올랐대요. 물건값이 올랐답니다. 그럼 공급량이 늘어야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느는데 얘는 이것에 비해서 공급을 늘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의미하고 얘는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공급곡선이 완만하단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그 뜻이에요. 공급곡선이 완만하단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가파르단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가파르다. 가격이 많이 올라도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완만하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가파르단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완만하단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이해가셨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앞으로 공급 곡선이 가파르단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완만하단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는 뜻이다.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전혀 늘릴 수 없다는 어떤 모양일까요? 수직선이지.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토지는 그 존재량을 전혀 늘릴 수 없습니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수직선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은 전혀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 존재하는 양 수준에서 이 수준에서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대표적인 예고요. 이는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해 볼게요. 가파르다 완만하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가파르겠죠.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이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가파르지. 이해 가십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완만하겠죠? 여러분 관련 법규가 엄하게 적용될수록 가파르겠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완만해지겠죠?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부동산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최소 공급 시간을 2년 잡을게요. 자, 그럼 2년 이하는 공급할 수 없다고 치고 최소 공급 시간을 2년 잡을게요. 자, 그럼 2년 시간을 주는 것과 20년 시간을 주는 것을 두 개를 고르겠습니다. 얘는 2년이고 얘는 20년이겠죠. 2년 동안 공급은 어렵겠죠. 많이 공급 못하죠. 그러나 20년쯤 시간을 주면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단기 공급 곡선, 얘는 장기 공급 곡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요?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 그런데 자, 여러분 봐주세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설명 안 듣고 쓰면 잘못 썼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단기라고 쓰면 안 돼. 이게 단기라고 쓰면 안 된다고. 뭐라고 써야 돼요?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써야 된다고. 단기라고 쓰잖아요. 헷갈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설명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그래요. 왜? 생산기는 단기 물건이 아니야. 단기 공급 곡선이에요. 단기 공급 곡선과 생산기는 단기 물건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기란 말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내가 노트 정리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면 언제부터 해야 된다? 그래도 1월 달부터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좀 안 상태에서 해야지. 나중에는 잘못 적는 수가 많아요. 반대로 적는 경우도 많고.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게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요?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요? 단기 공급 곡선. 얘는 장기 공급 곡선.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이 짧게 주어진 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기간, 공급 기간이 짧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단기는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 가셨죠? 생산기간 내지는 공급기간이 짧게 주어진 단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고 생산기간 내지는 공급기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고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다. 그런데 장단기가 상대적이에요. 그 단기가 아까 제가 아파트의 최소 공급 시간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몇 년 잡자 그랬어요? 2년. 그런데 6개월 주어졌네. 6개월 주어지면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신규 공급은 불가능하지. 신규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만 갖고 공급할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었던 게 이만큼 이지. 그러니까 단기가 아주 짧은 단기, 예를 들어서 6개월쯤 되는 단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 단기가 얘와 얘를 비교할 때 단기는 얘가 단기지만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단기는 대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의 단기는 어떤 때는 수직이고 어떤 때는 가파르다 이런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런 부연 없이 단기는 대개 이래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서 가파른 것과 완만한 것 중에서 어느 게 단기 공급 곡선입니까? 그러면 가파른 것. 어느 게 장기 공급 곡선입니까? 그러면 완만한 게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부연 없이 단기 공급 곡선은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장단기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단기는 1년 이하가 단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오늘 공부의 순서가 제일 첫 번째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 2번은 공급. 3번은 균형. 이제 균형으로 갑시다. 뭐로 간다고요? 균형으로 갑니다. 자, 균형으로 갈 거예요.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그릴게요. 좌표축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쓴다 그랬죠? 가격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뭘 쓴다 그랬죠? 수량 쓴다 그랬습니다. 하도 반복시켰더니 어떤 분이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더 지겹거든. 저 이거 하고 이 야간반도 또 해야 돼요. 내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생각하시면서 그냥 하세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뭘 쓴다고요? 가격. 여기다 뭘 쓰고요? 수량. 근데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을 이제 한데 모으려고 그래요. 제가 수요 곡선을 그릴게요.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 돼요? 우하향 곡선. 반비례 관계는 우하향 곡선을 그려야죠. 그런데 제가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지금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수요 곡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게요, 안 돼요? 됩니다. 왜 직선을 곡선이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곡선이 더 광의 개념이에요. 그 곡선 속에 직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단순화시켜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가다 보면 이런 걸 공부하게 돼요. 여기가 도심, 여기 지대, 여기 거리. 그려놓고 그림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놓고 얘를 한계 지대 곡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곡선의 개념 속에는 직선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단순화시켰을 때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공급 곡선도 우상향 곡선인데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렸죠? 그 다음에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균형점은 여기예요. 이 점을 우리는 균형점이라 하고 영어로 이퀄빌리엄이기 때문에 2라고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을 이렇게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과 수량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균형점이 이 점이라면 어떤 점입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은 아주 뭉개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뭉퉁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은 만나는 점이란 말 쓰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면 이런 곡선도 있고 이런 곡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곡선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그냥 위에 거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위에 거를 이렇게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림을 찾았을 때 이런 점도 있을 거고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곡선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 만나는 점이어야 하나요? 여기는 맞잖아. 이것도 만나는 점이 이렇게 뭉퉁그린 말이에요. 그런데 꼭 여기를 찾아야 할 때가 와. 그럴 때 만나는 점이라고 말해버리면 여기도 포함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는 뭐 하는 점이고 접하는 점, 접점이고 얘는 교차하는 점, 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점은 딱 두 개인데 여러분은 교차하는 점인지 접하는 점인지를 분명하게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점이란 말은 뭉뚱그린 말이니까 쓰지 말고 여기는 접하는 점, 얘네들은 교차하는 점. 아셨죠? 자, 그럼 연습해 갈게요. 우리는 답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몰랐을 때 그래도 딱 찍으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야 돼요. 이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아니고 교차하는 점. 교차하는 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이라고요? 교차하는 점. 자, 균형점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 교차하는 점에서 수요 곡선 높이, 이를테면 보세요. 아까 수요 곡선의 높이를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가격, 공급분의 높이를 무슨 가격이라 했어요? 공급 가격. 그러면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딱 일치하지. 이해 가십니까? 이때의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 하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오늘 가격 3개 배운다 했어요. 수요 가격, 공급 가격, 균형 가격. 그 다음에 수요 곡선까지의 가로의 길이, 수요량, 그쵸? 공곡선까지 가로의 길이는 공급량. 그런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같은 양,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균형량이라 그래요. 균형량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균형 수요 공급량의 줄임말이에요. 균형 수요 공급량은 더 줄여서 균형 수급량, 균형 수급량이라고도 하고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줄임말이 균형량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줄여서 균형량이라 한다. 자, 양 3개. 수요량, 공급량, 균형량.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현재 이 가격이 500원이라고 하겠고 500원입니다. 500원의 가격에 10개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가격이 이거보다 500원보다 더 낮은 수준, 예를 들어서 여기 P1 이거나 가격이 500원보다 높은 수준 P2인 경우로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가격이 P0인 500원보다 낮은 수준 P1일 때는 여기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죠?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임의대로 여기를 F라고 여기를 G라고 붙여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만큼 공급량이 줄었어요. 그 대신 가격이 낮으니까 수요량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Q1이라고 하고 여기를 Q2라고 한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만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더 많은 걸 뭐라고 불러요? 초과 수요라고 불러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초과 수요란 말은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과정을 듣지 않은 분들 가운데 진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게 초과 수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거 초과 수요 아니에요? 이게 초과 수요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 따라서 초과 수요. 그런데 가격이 P2로 아주 높은 수준일 때는 여기서 이만큼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럼 편의상 제가 여기를 J, K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초과 공급이란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 물건이 남는 걸 의미해요. 초과 수요는 물건이 부족해요. 물건이 부족하니까 웃돈을 내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물건값이 올라가요. 물건값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점 초과 수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딱 여기 균형점에 이르면 초과 수요가 사라져요. 가격이 P2 수준에는 물건이 남아서 초과 공급인데 물건이 남아 돌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초과 공급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균형점에 이르면 초과 공급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균형점의 특징을 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균형점의 특징 첫 번째예요. 뭐하고 뭐가 똑같으냐?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수요 가격하고 공급 가격이 같은 거 맞죠? 수요 가격하고 공급 가격이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없어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어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초과 수요는 사실 사는 사람들의 경쟁이고 초과 공급은 파는 사람들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은 떨어져요. 그래서 균형점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이걸 균형이라 그래요. 원래 이 균형이란 말은 마샬이 물리학에서 따온 거예요. 케임브리지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먼저 공부한 마샬은 물리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균형은 어떤 개념이냐면 양쪽 팀이 이렇게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다 금을 그어놓고 이게 줄다리기 줄이거든요. 그러면 줄다리기 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갑돌이네 팀하고 을돌이네 팀으로 나눠서 줄다리기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서 그대로 들고 영차 잡아 다니는데 줄에 묶여져 있는 얘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게 힘의 균형인 거예요. 이런 균형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해서 경제학에서 균형의 개념을 설명한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균형은 이동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해요. 균형 이동해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다가 갑작스럽게 갑돌이가 너무나 세게 줄을 당기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바지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 바지가 내려왔어. 그래 깜짝 놀라서 줄 놔두고 바지춤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묶고 봤더니 와 이게 이만큼 이동해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죽으라고 있는 힘을 다 당겼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라. 그럼 균형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지. 이동해야 안 해요? 해요. 따라서 균형은 이동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 이동한다? 바지가 내려올 때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균형에 대해서 우리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